네, 안녕하세요. 재무관리 시간이고요.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OT 정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재무관리 입문은 봤나요? 혹시나 안 봤다면 몇 강 안 되거든요. 되도록 빨리 한번 그냥 쭉 듣고서 오세요.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 재무관리라는 과목인데 이제 우리 회계사 준비하는 과목인 거고, 회계사 시험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 거죠. 자, 1차 시험 보는 과목들이 경영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기업법이라고 하는 3법 쪽이 있고 세법이 있고 회계가 있고, 그 중에 경영학의 한 분야로 나오게 되는 게 재무관리이고요. 경영학에는 우리가 하는 재무 관리라는 하나의 강론이 있는 거고, 그 외의 강론들로서 인사관리, 그리고 조직 행동론, 생산관리, 판매관리인, 마케팅 등등이 있는 게 나머지 경영학. 이거를 우리가 주로 일반 경영학이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경영학이 일반 경영학 부분이 있고 재무관리 부분이 있고, 자, 과거에는 이 1차 시험에 재무관리가 전체 경영학이 40문제였었고요. 그 중에 40%가 재무관리였었고 60%가 나머지 일반 경영학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40문제가 나왔었는데 한 문제당 2.5점 배점에서 전체가 100점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문제 중에 40%인 16문제가 재무관리 문제로 나오는 게 올해까지 얘기였어요. 그리고는 일반 경영학 부분은 2차에는 안 나오고 재무관리가 2차 시험까지 가서 여러분 보는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쪽이 둘로 나뉘어서 재무회계 1 중급회계, 재무회계 2 고급회계, 그 외에 원가관리회계, 세법이 있고 회계 감사가 있고 재무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 가서는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재무관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1차 시험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 보는 시험부터 바뀌어가지고 전체 배점이 100점이 아니고 80점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일반 경영학 부분에서는 얘네들은 다 날아가고 인사관리하고 조직행동론만 나오게 되었고, 전체 비율로 봤을 때에는 이 일반 경영학인 인사관리하고 조직행동론 쪽이 전체의 20%, 그러다 보니까 재무관리가 전체의 80%로 올라오게 되었죠. 자, 과거에는 40문제 중에서 꼴랑 40%였어가지고 한때 일부 수험생들이 재무관리는 제끼자, 찍어도 몇 개 맞겠지 뭐 하고 재무관리 날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런 학생들이 2차 가서는 한번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는 쪽에서 안 되겠다, 재무관리 높이자, 자 해서 전체 80%까지 재무관리 높이겠다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보는 시험에서 문제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안은 두 가지, 40문제를 계속 가면서 한 문제당 배점을 2점으로 해서 80점을 맞추는 방안이 있는 거고, 아니면 문제당 2.5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를 32문제를 출제하는 방안도 있는 거죠.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갈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다만 40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80%니까 재무관리가 32문제까지 가는 거고, 아니고 32문제로 갔을 때는 80%니까 25 내지 26문제가 재무관리 문제가 되는 거죠. 하면서 심하게 가면은 16문제에서 32문제까지로 과거보다는 문제수가 2배까지 증가하게 돼요. 그럼 더 이상 경영학에서 재무관리를 제낄 수는 없는 거죠. 혹시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무관리 입문은 그냥 제가 수학적인 얘기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관리 강의 들어갈 건데, 재무를 공부할 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재무회계면은 지금 중급은 하고 있을 테니까
IFRS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세법도 하고 있을 거니까 세법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명확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뭐 외우거나 이용해서 뭐 계산하고 이런 얘기인데, 재무관리 쪽은 경영학의 한 분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제학이에요. 여러 가지 이론들 나올 거고 학자들이 나올 건데 다 경제학자들이야. 경제학 쪽의 얘기인데, 경제학에서는 뭐 경제학 아직 시작 안 했나? 뭐 생산 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경제학에서 가장 현대 사회 경제의 중심 축인 금융 시장을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다루자는 게 재무 관리 쪽의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 특별히 쓰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꼭 써야 된다 아니면 써서 외워야 된다 하는 건 제가 중간에 얘기할 거야. 제가 강조하면서 이건 외우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제발 그것 좀 쓰고 그것 좀 외워. 다른 거 쓰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막 뭐 입문 강의 들었으면 알겠지만 제가 판서량이 좀 많아요. 좀 많은데 그거 다 따라 쓰려고 하지 마. 어차피 제가 하는 말, 제가 쓰는 내용들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이해하는 거 위주로 접근하고 복습을 할 거잖아. 복습할 때 책을 볼 거잖아. 책 보면 다 써 있을 거라고.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자, 이 재무관리가 좀 경제학 쪽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에 추상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추상적인 이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조금 추상적이라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재무관리인데, 그 재무관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나 아니면 1차 시험 대비한 객관식 공부할 때의 레벨하고 2차 시험 갔을 때의 레벨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특히나 1차 시험 쪽에서 뭐 재무회계라든지 세법 또 2차로 올 건데, 재무회계 세법은 1차와 2차의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원가회계하고 재무관리는 2차에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따라가려면 기본서 공부가 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자, 뭐 이런 과목이다 정도 잠깐 얘기했고요. 그쪽으로 이제 우리 진도 나갑시다. 자, 재무관리라는 과목이고 경영학의 한 분야인 거고, 경영학에는 간논리로서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판매관리, 마케팅 등등이 있고 재무관리가 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인사관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기업의 인적 자원의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람을 뽑고 사람을 어떻게 교육 훈련시켜서 어떻게 배치해서 걔를 잘 굴릴 거냐에 대한 얘기. 만약에 생산관리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관리는 제조기업에서 생산하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원재를 어떻게 구입해 와서 원재를 어떻게 보관하고 생과자를 어떻게 굴려서 제품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얘기가 생산관리. 반면에 우리가 아는 재무관리는 기업의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 돈을 다른 말로는 자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본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돈에 대한 얘기를 다루자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돈이라는 게 기업에서 돈이 필요할 때에는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달된 돈은 어떻게 굴려갈 거냐 하는, 결국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 흐름 제가 캐시플로우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오늘 첫 시간인데 약자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자, 기업의 현금흐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잘 관리하자는 것은 그 현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잘 해보자 하는 게 재무관리 쪽 얘기예요. 돈을 어떻게 끌어오고 어떻게 투자할 거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잘 해보자라는 게 재무관리이다. 너무 열심히 쓰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 정도 얘기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 또 이 정도 얘기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해보자 쪽이 재무관리의 주된 얘기인데요. 이 재무관리는 크게 구분됐을 때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기업 재무론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 투자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전체
4개의 부,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1부와 2부, 3부까지가 기업 재물론 쪽 얘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4부에 나오는 게 금융투자론 쪽의 얘기고요. 금융투자를 하게 되면은 각종의 금융상품들인 주식이라든지 채권은 뭔지 알죠? 알 거로 생각한다. 주식 얘기 나왔으니까 주식회사 이런 걸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 채권이라든지 얘네가 정형화된 금융상품들, 자, 그것들 외에 각종의 파생 금융상품이 있고 선물 옵션 수학과 같은 애들을 다루는 게 금융투자론이에요. 자, 우리는 당분간은 1부, 2부, 3부까지 가려고 해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주로 기업 재무론 하게 될 거고요. 자,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는 기업 재무론을 얘기해요. 그 기업 재무론에서 기업의 흥으로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쭉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 얘기했을 때에는 금융투자론까지 포함하게 되는 게 재무관리 쪽의 얘기예요. 우리는 당분간 기업 재무론 얘기할 거고 거기에서는 기업의 현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 해보자 하는 쪽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게 되면 제가 BS 이렇게 쓰면은 어떤 얘기 다 아시죠? 지금 상대표 쪽에서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어떠한 장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돈을 외부에서 조달하게 될 거다. 첫 번째로는 채권자에게서 돈을 꾸어올 수 있고, 꾸어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회계상 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주주에게서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회계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의 돈을 꾸어오거나 주주에게 돈을 투자받게 된다 하는 게 기업의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자, 그때에 이 주주에게 투자받는 게 좋은 거냐, 채권자에게 꾸어오는 게 좋은 거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하는 자금의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들어온 돈 가지고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현금 가지고 각종의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할 거면은 계양치 필요할 거니까 계양치 같은 유형자산을 살 거고, 계양치 굴리려면은 원재료 필요하니까 재고자산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각종의 투자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게 기업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 부분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해보자. 저 지금 6페이지에 질문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봤더니 1번 재무관리에 의해서 1번 재무관리에 정의 해가지고 뭐 기업 재무론, 금융투자론 뭐 이런 게 있다.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다음 이번에는 재무관리, 그 중에서도 기업 재무론 내 기능 해가지고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이 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요. 그 정도가 우리가 다루자는 얘기를 간략히 하는 건데, 자, 이제 그걸 통해서 기업의 현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해가지고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거냐 하는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게 1번에 이익의 극대화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결론은 이 극대화는 우리의 목표로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나와요. 자, 그 이유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만약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그때 도대체 어떠한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하는 극대화 대상의 이익의 개념이 너무나 불분명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단기적인 이익이냐 장기적인 이익이냐, 혹은 회계에서 말하는 단기 순이익인 거냐,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인 거냐, 도대체 뭘 극대화할 거냐. 더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익을 회계적인 이익, 단기 순이익 같은 회계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의 극대화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회계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하더라도 그 회계적 이익이라는 게 매주 총이익인 거냐, 영업이익인 거냐, 단기 순이익인 거냐, 총포괄손익인 거냐, 아니면 주당이익이냐, 뭘 극대화할 거냐 라는 게 너무나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회계적 이익이었을 때에는 회계적 이익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런데 회계 처리 방법에 있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감가상각법으로 정해법 할 거냐, 정률법 할 거냐, 연수학계법 할 거냐 하는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생기고 한번 선택된 회계 방법을 변경하는 상황도 생겨버린다. 그럼 만약에 이걸 변경하게 되면은 실질은 변화가 없더라도 회계적인 이익의 숫자는 달라져 버린다 라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런 회계적 이익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네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뭐 특별히 이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이외에 제가 지문을 강의하면서 회계를 좀 무시할 거예요. 자, 저 회계사는 회계사인데 회계하는 회계사 아니야. 재무관리하는 회계사야. 여러분은 회계도 공부하지만 지금은 재무관리잖아요. 기업 입장으로 보기에는 기업에 회계팀이 있는 거고요. 우린 회계팀 소속이 아니고 기획실 혹은 자금팀이야. 자금, 돈을 다룬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를 무시해요. 자, 저는 회계를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재무관리 2차 시험에서 사례를 주는 게 회사에서 임원들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모 회계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의 자금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회계부장이 맞아, 자금부장이 맞아? 당연히 자금부장이 맞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 회계부장이 하는 얘기에 문제점이 뭐냐? 이걸 지적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계를 무시해야겠죠.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 저는 회계를 무시해도 된다고. 그래서 회계에서 말하는 회계 이익 극대화는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된다. 자,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과거에 한 번 나왔던 얘기가 이런 회계 이익 극대화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 중에서 틀린 거 고르시오. 한 번 나왔었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런 게 나온 적도 있고, 뭐 굳이 지금은 이걸 외우진 않아도 돼요. 계속해서 제가 이걸 무시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회계 이익 극대화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현대 사회의 정말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현금은 자금의 조달과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라는 게 목표가 된다. 이때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곧 그 기업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 자산의 가치. 문제는 기업 자산의 가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에 만약 채권자에게서 돈을 100을 꼬왔고 주주에게 돈을 100을 투자받았다. 전체 200의 돈이 회사로 들어왔고 그 200의 돈 가지고서 각종의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굴러가다 보니까 회계상 BS의 자산 총계가 230으로 써 있어요. 회계상 BS 자산 총계가 230 써 있어. 그럼 회계상 말하는 자산 총계 230이 이 기업 자산의 가치인 건가요? 자, 문제는 뭐냐면 회계에서는 뭐 자산이면 자산에 대한 인식 및 측정을 얘기하죠.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 측정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로 쓸 거냐라는 게 측정이죠. 자산 측정만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역사적 원가, 뭐 현행 원가, 유출 가치, 미래형률 현재 가치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 역사적 원가로 토지가 10년 전에 10억 주고 샀던 게 지금 10억으로 써 있다. 토지에 10년 전 시대간 게 10억인데 그 토지의 지금의 가치가 10억일까? 이건 아닌데 이상한 숫자를 써놓고 있다는 거죠. 자산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이론상 타당한 방법은 뭐라고 배웠어요? 자, 제가 아는 자산의 정의, 요즘 좀 문구가 틀려더라. 제가 아는 자산의 정의라고 하게 되면은 과거 기업의 거래 결과로서 발생을 했고
현재 특정한 기업 실태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본이다 라는 게 제가 아는 자산의 정의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래 경제적 효익.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미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 지출을 감소시켜서 능력을 말한다. 그런 자산의 정의에 따른다면 결국은 자산은 미래의 돈 되는 놈이다라는 거죠. 그에 맞춰서 가장 타당한 자산 가치의 평가 방법은 그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모든 것의 가치는 거기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 자산의 가치는 기업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가장 타당하다. 자, 그런데 어떤 자산의 가치를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발생할 현금 흐름의 금액을 알아야 되고, 또한 발생될 시점을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걔를 현재 가치할 적절한 할인율을 알아야만 현재 가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회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가치할 할인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회계에서 가장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걸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없죠. 회계 원리는 했을 거니까 채권 최초에 발행하는 금액, 취득하는 금액 할 때는 뭐 시장이자로 현재 가치, 그냥 시장이 10%, 이딴 얘기만 들었지 그게 왜 10%인지는 해본 적이 없잖아. 자, 회계에서는요 모든 거의 가치는 발생될 미래 현재 가치가 맞다라고 하는데 다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특히나 할인율의 문제야. 걔는 이걸 계산하지 못하거든. 이게 너무 어렵대. 그래서 그냥 역사적 원가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걔가 어렵다고 하는 이걸 할 거야. 기업 자산의 가치는 발생될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라고. 그럼 여러분은 현금 흐름 계산해야 되고 발생된 시점에 맞춰서 현재 가치 해야 되는데 그때 현재 가치할 적절한 할인율 계산까지 갈 거예요. 회계가 어렵다고 안 하는 그걸 우리가 할 거라고. 이게 제 말이 어렵겠죠. 그냥 겁주는 거예요. 또 하면 다 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는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보는 거고, 따라 기업 가치는 곧 기업 자산의 가치인데 그 기업 자산의 가치는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는요 먼저 다룰 게 이렇게 기업 가치라는 게 있는 거니까 걔를 계산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발생될 기업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볼 거고, 그럼 걔를 현재 가치 할 거니까 화폐의 시가가치 공부 한번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일단은 할인율을 주고서 현재 가치 한번 해서 이걸 구해봐라 까지 가는 게 1장의 얘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인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만 가정을 덧붙여서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의 가치가 그냥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의 기업 가치 극대화는 자본의 가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업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 건데, 자,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채권자에게 돈을 더 갚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어차피 채권자에게 줄 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기업 가치 증가하면은 그때 부채 가치 변동은 없는 거니까 그만큼 자기 자본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혹은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덜 갚아도 되나요? 따라서 기업 가치 감소하면 자기 자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 가치가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에는 기업 가치 극대화는 자본 가치 극대화와 같게 되는 거죠. 자, 더불어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질문에 왔을 때에는 용어가 좀 바뀌어요. 자, 우리는 기업 주인은 누구? 주주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자본은 내 돈이다라고 해서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채권자의 꾸온 돈은 남의 돈인 거잖아요. 따라서 회계에서 부채라고 하는 애를 재무관리에서는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우리가
자기 자본은 주식에 사니까 조달할 때에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주식은 스탁. 제가 앞으로 자기 자본을 주로 스탁, S로 쓸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에 돈 꼬을 때는 회사채, 채권 발행이 일반적이에요. 채권은 본드. 그래서 제가 주로 부채 쪽 타인 자본은 B로 주로 쓸 거예요. 뭐 기호가 문제되진 않겠죠. 본드 스탁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우리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인데, 만약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에는 기업 가치 극대화는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더불어서 현대 사회에서는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존재하는 형태가 주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가치라는 것은 거기에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되는 거고, 걔를 곧 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가 극대화도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자기 자본이 주주 몫이니까 자기 자본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주의 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웰스. 주주 부의 극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지금 제가 교재는 안 써놨는데 그냥 한 마디만 써놓고 가게 되면, 자, 이게 기업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면 이라 가정했는데요. 이 얘기가 우리 나중에 저 뒤에 6장에 가서 자본구조 이론에 가게 되면 이 말이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가 동일한 의미가 된다 라고 뒤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같은 의미가 된다. 회계사 1차 시험 기준 재무관리가 역대로 쉽게 출제가 되었을 때, 이게 맨 첫 번째 문제가 다음 중 재무관리의 목표로 가장 타당한 것은, 뭐 1번 고객 만족 극대화, 헛소리고, 5번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가 답이었던 아주 쉬웠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7페이지에 1번 이 극대화 쪽은 또한 1, 2, 3에서 제가 문제점 위주로 써놨고요. 넘어와서 8페이지에 2번 기업 가치 극대화인데, 거기서 기업 가치는 자산에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그걸 극대화하자. 그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게 3번에 있는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 뭐 아래 3번에는 본서에 책에 써놨는데 그냥 뭐 목차랑 비슷한 거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그냥. 그래서 거기까지가 서론 쪽의 얘기예요. 본격적인 얘기는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뭐 1장 14페이지에 뭐 개괄적으로 앞으로 할 얘기들 써놨는데요.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는 지금 뭐 특별히 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다 알 얘기들. 다만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얘기들. 책을 쓰다 보니까요, 앞으로 이런 쪽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라고 큰 그림 한번 보여주고서 안에 세세한 얘기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책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큰 얘기로 이렇게 볼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 써놓은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일단 들어갑시다. 15페이지에는 2절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 나와요. 우리는 기업 가치를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극대화할 게 기업 가치니까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걸 극대화할 방안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 가치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먼저 보게 되는 게 발생되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걸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는 화폐 시가치 반영해서 현재 가치까지 한번 해보자까지 가게 될 거고요. 일단은 먼저 기업의 현금 흐름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회계에서 현금 흐름표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회계 쪽에서도 현금 흐름표를 여러분이 작성하게 될 건데,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초와 기말이 함께 나와 있는 비교식 재무상태표하고 단기 포괄손익 계산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표를 나중에 작성하게 돼요. 자, 비슷한 얘기로 갈 건데, 우리도 BS하고 IS를 이용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측정하게 돼요. 그때 BS 쪽에서는 크게 구분했을 때, 예,
우리 일단 기업의 현금이 한번 돌아가는 잠깐 볼까요? 자, 사업으로 돈 필요하다. 돈 필요했을 때는 채권자에게서 돈을 꾸올 수 있다. 그럼 회계상 과목으로는 차입금이라든지 사채와 같은 계정이 잡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주에게서 돈을 투자받았다 했을 때에는 회계상 자본 항목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채권자는 회사에 돈 빌려준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뭘 바라고?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을 받으려고 합쳐서 나중에 원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반면에 주주 입장에서 회사에 투자했는데 뭘 바라고서? 장사에서 이익이 나면 이익 분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이익 분배인 배당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왔어요. 채권자에게 100을 꼬았고 주주에게 100을 투자받았다. 회사에는 최초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들어온 현금 가지고 각종의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각종의 투자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유형 자산이라든지 무형 자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조기업이면은 제품 만들 기계가 필요하다. 기계를 살 거고, 제조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무형 자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래가 대표적인 기업의 비유동 자산들이죠. 근데 기계만 있다고 해서 돈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 굴리려는 원재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고 자산을 구입하게 될 거다. 재산 구입할 때에 현금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사오게 되면 그때의 매입 채무와 같은 부채가 잡히는 거죠. 제품 만들어 판매하는데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그때의 매출 채권과 같은 자산이 생기는 거죠. 영업활동하면서 갑자기 비용 발생할 건데 비용 아직 안 줬으면은 미지급 비용과 같은 계정이 잡히게 될 거고, 돈을 먼저 줬으면은 선급 비용과 같은 계정이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기업의 일종의 유동 자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하는데 재무관리에서는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라고 했던 재무관리에서 타인 자본은 실제로 채권자에게 꾸온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상 부채와 다른 개념이야. 재무관리에서 타인 자본은 실제로 채권자 돈 꾸온 거, 걔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차입금 사채와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차입금 사채는 진짜로 꼬은 돈인 거고, 반면에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은 걔네는 단지 지급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잠깐 부채로 잡혀 있다가 사라진 애들이죠. 우리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같은 것들이 주로 기업의 유동 부채로 잡혀 있는 애들인데 걔네는 타인 자본으로 보지 않아요. 재무관리에서 부채라고 하지 않아. 걔네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비슷한 애들이 반대쪽에 있잖아요. 매입 채무 대응되는 게 매출 채권, 미지급 비용 되는 게 선급 비용들이 대응된다. 그래서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과 같은 애들은 엄밀히 말했을 때에는 비이자 발생 부채예요. 얘는 이자가 발생한 부채인데 얘네는 비이자 발생 부채. 주로 유동부채에 잡혀 있고, 걔네들은 부채로 보지 않고 관련된 자산과 퉁치게 돼요. 퉁치게 된다. 뭐 회계에서는 채권, 채무 함부로 상계하는 거 아니다. 뭐 이딴 소리 하죠. 집어쳐. 내가 받을 돈이 100원이 있고 줄 돈이 80원이 있으면 순회로 받을 돈이 20원인 거지. 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관련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해서 순액으로 파악을 하게 돼요. 자, 그걸 순운전 자본이라고 그래요. 순운전 자본, 네트워킹 캐피탈. 순운전 자본인데요. 저에게 이걸 스펠링을 다 써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책을 보든지 책에 다 써 있을 거야. 네트워킹 캐피탈 이러면 제가 발음이 안 좋더라도 말 들었자. 그냥 순운전 자본 얘기하는 거라고. 못 보면 알겠지만 제가 벌써 판서를 막 가고 있잖아요. 좀 지나면 제가 팔이 아프겠죠. 이걸 순운전 자본 제가 다 쓰고 있지 않을 거라고. 그냥 이렇게 쓸 거라고.
저의 편의를 위해서예요. 자, 그런 순환적 자본은 기업의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런 BS가 나오게 되면 회계상 BS 나왔을 때에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퉁쳐가지고 순운전 자본으로 여러분이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더불어서 기업 자산에는 그러한 순운전 자본 외에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자산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게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에 원래 기업은 이런 영업을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원래는 자산에는 영업과 관련된 자산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기업들이 영업과 관련 없는 비영업 자산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회계상 얘기하게 되면은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영업과 상관없이 뭐 시세차익, 임대료 이상한 애들이 있고 갑자기 삼성전자에 주식을 샀다든지 아니면 주목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영업 관련 없는 자산들이죠. 원래 얘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주주가 투자한 이유가 영업하라고 돈 투자한 거지. 뭐 이딴 짓을 하고 그냥 주주가 사겠다 이거. 그래서 주된 자산은 영업 관련 자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일부 비영업 자산도 존재하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구분할 땐 크게 두 가지, 영업 관련 자산과 영업 관련 없는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 초점은 영업 관련 자산이고요. 영업 관련 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순운전 자본이 있는 거고,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비유동 자산이 있는 거고. 자, 이게 대략적인 BS의 모양이에요. 자, 우리 교재 15페이지 보게 되면은 가로 1번에 재무 상태표 이게 나와 있고, 뭐 대략적인 간략한 형태의 재무 상태표 나와 있는데 차단 쪽에는 영업 관련 자산, 비영업 자산이 있고, 영업 관련 자산에는 순운전 자본과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 자산이 있다. 부채 쪽에는, 그 대변 쪽에는 실제로 꼬온 돈인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는 거고. 자, 그 아래에 또 하나 2번에 순운전 자본, 네트워킹 캐피탈 얘기 나와 있고, 걔는 유동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액을 의미한다. 그러면 3번에는 타인 자본은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꾸온 돈인 이자 발생 부채가 타인 자본이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자산 쪽에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요. 이게 IFRS 도입되기 전에는 이름이 고정자산이었어요. 그때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랬거든요. 근데 재벌에 한 사람들 중에서 설마 아직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아직도 이걸 고정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혹은 예전 기출문제를 봤을 때에는 고정자산으로 표현되는 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이 아는 비유동 자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걸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픽스 어셋 이라고 주로 기호를 쓸 거예요. 야, 말은 계속해서 비유동 자산이라고 표현할 거야. 픽스 어셋 고정자산으로 주로 쓸 거다. 지금 약자들 굳이 외우겠다 이렇게 덤벼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오늘만 해도 수없이 쓸 거다. 수없이 말할 거고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다음으로는 16페이지에 포괄손익계산서 쪽의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단순한 양식이에요. 단순한 형태. 그래서 손익계산서 쪽인데 맨 위에는 매출액이 당연히 올 거예요. 이게 영업 관련된 수익인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의 영업 비용들을 차감을 하게 되면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 뺀 거니까 기업의 영업 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이때 영업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회계 원리부터 했던 구분은 매출에 가장 대응되는 비용인 매출 원가라는 게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나오는 게 매출 총 이익이고, 그 외에 영업 관련된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나왔었죠. 그런데 원가 회계 갔더니
원가액의 쪽에서 변동 원가 계산 들어갔나요? 그럼 거기서는 영업 비용을 구분할 때에 기업의 매출액 또는 판매량 변동에 따라서 변동하는 변동 영업 비용과 판매량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하는 된 금액이 발생하는 고정 영업 비용을 구분하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 영업 비용을 차감하면 나오는 구분손익이 공헌 이익이라는 구분손익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고정 영업 비용을 차감하면 나오는 게 기업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단지 전체는 영업 비용인데 걔를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변동 영업 비용과 고정 영업 비용을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 변동 영업 비용, 고정 영업 비용 괜찮아요? 자, 김밥집이다. 김밥집에서 김밥을 판매한다. 한 줄 팔면 받을 돈이 있을 거고, 한 줄 팔 때에 단무지는 하나 들어간다. 김밥을 100개 팔면 단무지 100개 들어간다. 판매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이 변동 영업 비용. 근데 그 김밥집이 24시간 김밥집이면 한 줄도 못 팔아도 불은 켜고 있어야 된다. 전력비는 발생하게 된다. 자, 혹시나 원가 인식을 아직 안 했더라도 원가 인식 금방 할 거야. 저는 지금 이걸 하려는 게 아니야. 저는 나중에 이 얘기는 6장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원가 인식 다 했겠지 뭐. 자, 우리는 지금 하려는 영업 비용의 구분은, 우린 중요한 게 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래서 영업 비용 중에는 현금에 유출이 있는 영업 비용이 있고 현금에 유출이 없는 영업 비용이 있어요. 자, 그걸 구분할 때에 영업 비용은 매출원가와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 비용, 현금이 유출되는 영업 비용이 있고 현금에 유출이 없는 영업 비용이 있다. 비용 잡히는데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감가 생각할 때에는 돈은 안 나가죠. 기계 처음 구입해서 돈 나가는 거지, 걔를 감가 생각해서 비용 처리할 때 돈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에는 현금 유출되는 영업비용과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의 대표적인 게 감가, 상각비와 같은 계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비용 크게 구분해서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과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매출액에서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을 빼서 한번 구분 손익을 계산한다 하게 되면은 영업 관련 수익 비용들 중에서 현금에 유입 유출이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금 영업 이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금 유입이 있는 수익에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을 뺐다, 현금 영업이익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인 감가상비 차감하게 되면 나오는 게 기업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서는 각종의 영업 외 항목들, 보통 얘기하기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고려하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영업 외 항목으로는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자, 모든 수익과 비용들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모든 영업의 수익과 비용들 항목들 다 고려하게 되면은 나오는 게 세전 이익이 계산되고요. 세전 이익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계산될 거고, 그 밑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감이 되면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 밑에 기타 포괄손익 고려해서 총포괄손익까지 가는 게 회계에서 여러분이 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당기순이익에서 그냥 끝날 거야. 그냥 끝날 거야. 자, 저는 지금 주된 관심이 자산 쪽이면 영업활동에 쓰이는 자산이 제 주된 관심이라고요. 자, 우리는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서 얘 가치를 평가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자산을 영업 관련 자산과 비영업 자산으로 구분한 가장 큰 이유는, 비영업 자산들은요, 현금 흐름이 개별 자산별로 발생을 해.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임대로 들어오는 거죠. 주식 들고 있으면 배당 들어오잖아요.
채권 들고 있으면 이자가 들어오죠. 얘네들 특징은 개별 자산별로 현금흐름이 창출돼요. 근데 영업 관련 자산은 기계만 있다고 해서 돈 안 들어오죠. 영업 관련 자산들은 개별 자산별로 현금이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하나의 현금 창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 자산들이 결합되어서 유기적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현금 창출 단위가 된다. 얘네는 한꺼번에 굴러가면서 현금이 창출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 현금을 보려고 이 영업 관련 발생되는 현금을 볼 거예요. 이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영업 관련 발생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건데, 미래 현금 계산할 때에 영업 외 항목으로 유형선 처분 손익 발생을 예상해야 돼. 영업 외 항목의 대표적인 게 뭐 그런 처분 손익 같은 거 있잖아요. 미래를 예상하면서 내가 감가상각을 잘했다면 유형선 처분 손익은 발생하지 않아야지. 그게 회의 처리 잘하는 거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해? 이게 뭔 짓이야 지금. 잘 예상했다면 유형 처분 손익 같은 것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나머지 영업의 항목들을 제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영업의 항목으로 이자는 줘야지. 이자는 줘야지. 부채 쓰는데. 괜찮아요. 더불어서 이 밑에 기타 포괄손익은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해요? 얘네 따위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저는 이쪽 관심 없어요 지금. 저는 이쪽 관심이야 지금. 얘네에서 발생될 항목을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영업 외 항목으로는 이자 비용의 유출만 고려하는 거고요. 또한 기타 포괄손익은 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끝나게 된다. 자, 거기서 영업 관련 수익인 매출액은 레베뉴 수익이니까 R로 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매출원가와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 비용 제가 코스트 C로 쓸게요.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 비용인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D로 쓸게요. 뭐 기호들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오늘 내가 수없이 쓸 거라니까. 자, 맨 아래에 있는 단기 순이익, 얘는 net income 순이익으로 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법인세 비용은 텍스 T로 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법인세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율이 문제예요. 세율 법인세를 40%. 그래서 세율을 우리가 주로 관심 갖게 된다. 그러면 세전이익은 세금 내기 전 이익이잖아요. 세금 빼기 전 이익이니까 earnings before tax, 세금을 빼기 전 이익, earnings before tax. 자, 이자 비용은 interest expense, 이자 비용.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은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들을 뺀 영업이익인데 아래부터 있게 되면 걔는 이자하고 세금을 빼기 전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그래서 이자하고 세금 빼기 전 이익, 그게 곧 영업이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16페이지에 그런 포괄손익 계산서에 양식 나와 있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현금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현금 영업이익이 현금 들어온 수익인 매출액에서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 비용들 뺀 게 현금 영업이익. 자, 걔는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을 뺀 게 현금 영업이익인데 굳이 걔를 밑에서부터 읽게 되면 세금하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이익 되겠죠.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까지 차감하기 전 이익이다. 그래서 주로 EBITDA라고 불러요. EBITDA라고 실무상 많이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 이 용어는. EBIT는 됐다 많이 나와요. 또는 3번에는 영업이익 EBIT 또는 3번에 써 있고요. 자, 전에 5번 갔을 때는 단기 순이익 net income으로 쓰자라고 써 있어요.
자, 걔네 가지고 현금 흐름을 계산하러 들어가 보자 해서 16페이지에 2번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 나와요. 그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이 영업 관련 자산들이 유기적 결합되어서 하나의 현금 창조 단위로서 발생시킬 미래의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특별히 외울 거 없었다. 내용도 다 책에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계산 식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식부터는 제가 외워라 할 거예요. 제발 좀 외워.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